If the Biden-Harris ticket is determined to be the winner, and it's, obviously things look that way now. We've passed the baton and had peaceful, successful transitions, even in the most contentious period. We think we will win the election very easily.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all feel strongly that not only should North Korea not take this step, but it must return to meaningful efforts at denuclearization. 예, 오랜만에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바이든 당선인으로의 권력 이양 작업에 협력하라 이렇게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백기를 들면서 미국 대선 혼란은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요. 지난 대선 이후 20일 만이자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이후 무려 16일 만입니다. 신범철 박사님,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백기를 든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 백기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재검표 결과 조지아에서도 미시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는 게 사실상 확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방법이 더욱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공화당 내의 주요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모습이고, 심지어는 기업인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만해라 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버티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혹시 이게 차기 대선을 노리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는 현지 보도 듣는데 신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낙선을 했다고 하지만 7,200명 표라는 사실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바이든을 제외한 어느 대통령도 받지 못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다르게 그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4년 후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4년 뒤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버티기를 일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거다. 근데 신 박사님, 오늘 또 승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정도 법적 권한 이양은 하면서 승복을 않겠다. 이것도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하나,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1월 6일 날 하원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승복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하고 근데 같이 현지 보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다음 화면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념했다. 측근에게는 나 이제 어떡하냐라고 잠을 구했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스트롱맨,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비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래의 달인, 스스로도 이 상황 판단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자신이 재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차기 구도까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본인의 어쨌든 나중에 운신의 포기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말로는 다른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기의 뜻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을 고려할 때도 일단은 강하게 나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받은 바이든 당선인입니다. 바이든 인수위가 성명을 내고 앞으로 정권 인수 행보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바이든 외교안보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말했던 토니 블링컨 새 국무장관 내정자입니다. We hope they will rethink that idea. But if they don't, it's very clear that there will be strong actions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l feel strongly that not only should North Korea not take this step, but it must return to meaningful efforts at denuclearization. 블링컨 전 부장관, 새 국무장관 내정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한반도, 우리 대북 문제도 풀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대북 강경파, 저승사자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강경파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외교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그 당시에 북한이 워낙 핵 도발을 했고 협상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지적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합리주의자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이란 핵 합의도 바이든 국무장관 내정자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 관여를 통해서 이란과 외교적 타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북한 문제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재를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고 북한이 대화로 나온다면 그러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의 백악관 인사들을 앉힐 때 이전 정부의 꽤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이제 영입할 것이다, 확보한 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ve passed the baton and had peaceful, successful transitions, even in the most contentious periods. They're going to have very professional folks who are coming in to take these positions, many of whom have been here before and spent a lot of time in the White House in prior administrations. 근데 지금 여기 블링컨도 블링컨이지만 설리번 지명자 있잖아요. 신범철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꽤 국제 정치 정통한 이 두 외교 관료가 전면에 나선다.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짚어봤듯이 이인영 장관이 뭔가 남북 경협, 남북 대화에 좀 더 미국보다는 가속도를 밟고 있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좀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 두 명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두 분의 판단 모두가 지난 3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촉은 실패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의 3년간의 남북관계 시도도 실패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미국과 어떠한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북한의 백신 이야기를 하고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봤자 효과가 없겠다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말을 아껴라. 이 점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신 박사님, 이 와중에 좀 미묘한 시점에 미국이 이렇게 핵 투하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걸 뒤늦게 알렸거든요. 이거 북한 겨냥한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미사일 방어 실험도 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벙커버스터, 핵 벙커버스터 B-61 계열인데요. 신형 핵미사일을 갖다가 공개했다. 그것은 북한을 겨냥한 측면이 나름 있다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보란 듯이 전술핵 폭탄 실험까지 성공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잠시만요. 꽤 파장이 커서 관련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윤 총장 관련해서 여당과 그리고 윤 총장 본인 대검찰청의 반응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청와대 얘기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6시 긴급 발표 전에 윤석열 총장의 감찰권과 직무배제권을 보고받았다.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거는 짧게 좀 언급을 하고 뉴스탑 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에게는 그 전에 사전에 알려진 게 아니라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전에 보고받았다. 이게 지금 설명이거든요. 뭐 일단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십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일단 보고를 받았고 별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용인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의 책임을 선을 그은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가 미리 보고 안 받고 하기는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물밑에서 되고 모든 역할은 추 장관이 하고 청와대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저는 이런 조치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긴급 브리핑 발표 전에 보고를 받았고 윤 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저희가 청와대로부터 들어온 속보까지 파장이 컸던 윤석열 총장 관련 속보 짚어봤습니다.